3교시 계속해서 진행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평화 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평화 중에서 대표적으로는 지진화 중이 있습니다. 지진화 중은 땅 밑에서 생기는 지진을 의미하는데요. 자, 지진이란 지구의 그 한 10km 정도의 그 지표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에 지각이 있고요. 지각에서 한 10km 정도가 이렇게 여기 그 지표라고 합니다. 지각면이라고 하고 여기는 이제 지표죠. 그리고 이 10km 이 아래는 그 액체의 맨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맨틀 위에 지각은 그 이렇게 움직이면서 떠다니는데요. 전체 지구가 한 8개 정도의 그 판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태평양판,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판, 그 다음에 여기가 아틀란타판, 아프리카판, 그 다음에 인디아, 오스트레일리아판, 그 다음에 그 아틀란틱 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판, 이렇게 해서 한 10개 정도의 판이 멘틀 위에서 떠다니면서 서로 어긋나면서 그 계속 에너지가 축적되었다가 한 번은 그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생기는 게 지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구 내부에 끈적거리는 이 불덩이, 이것이 이제 멘틀이라고 하죠. 멘틀이 대류작용을 일으키는데 이때 지각에는 이제 에너지가 점차 축적이 되고 그 에너지가 어느 정도 그 수준이 넘어가면은 그 방출되면서 생기는 그러한 현상을 지진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알아두세요. 그다음에 지진이 치는 가장 그 밑부분은 어, 원래 그 지진이 발생하는 위치를 진원이라고 하고 진원이 발생하는 지표면의 위치 이걸 진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앙은 지표면의 위치가 되겠고요. 진원은 어, 그 지진이 실제 발생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 지진이 두 개의 지진이 두 가지 이유로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우리나라에서 그 발생하는 지진은 일반적으로 탄성 반발에 의한 지진이라고 구분하고요. 일본에서 발생하는 지진은 판구조론에 의한 그 지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까 이야기한 한 8개의 큰 지구 대륙의 판경계면에 있는 게 아니고 그 경계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면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각의 변화에 의해서 그 지각이 어긋나는 층, 이걸 단층이라고 하는데 단층이 존재하고 이 단층의 좌우 면에서도 그 이 단층이 움직이기 때문에 단층에 가해지는 어떠한 힘이 그 어느 정도 벗어나면은 그때 파괴가 일으키는 이러한 지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포항 쪽에 보면은 양산 단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산 단층을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지진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판구조론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태평양, 북미판, 유라시아판 등의 10개의 판이 아까 8개라고 이야기했는데요. 10개의 판이 그 매년 약간씩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움직이면서 판 경계에서 생기는 지진, 이것을 판 구조론에 의한 지진이라고 하고 일본이나 미국에 발생하는 지진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우리나라는 탄성 반발에 의한 지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단층이 서로 어긋나면서 생기는 그 어, 충격에 의한 에너지의 방출로 생기는 거고 판 구조는 플레이트 텍토닉이라고 하는데 플레이트는 판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태평양판하고 북아메리카 판들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때 생기는 이 경계면 이게 보통 그 로스앤젤레스 정도에 해당되는데요. 이걸 따라서 쭉 단층이 있습니다. 이걸 샌 안드레아스 지진 단층이라고 하는데 그 단층은 이렇게 판 경계에 생기는 단층이다.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진을 측정하는 그 단위 중에 하나가 규모가 있고 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규모는 일반적으로 그 여기 보면은 이제 리터라는 사람이 요 지진의 강도를 세기죠. 1에서 9까지로 숫자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리터 스케일이라고 하고요. 리터 스케일 1은 그 60톤에 그 당시에는 이제 TNT가 있었으니까 다이너마이트에 해당된다. 굉장히 큰 힘이죠. 우리나라가 보통 그 체험하는 지진은 한 규모 한 4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가옥이 그 무너지는 그런 지진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그 7에서 8 정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그 컸던 그런 그 콜롬비아 지진은 규모가 8.6 정도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 우리나라 지진은 4, 5가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체험하는 지진은 한 2 정도 됩니다. 굉장히 약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일본이나 그런 데서 측정하는 게 4, 5고, 요 7, 8은 이건 어마어마한 지진이 되는 거고요. 중력하 속도에 따라서 그 지진의 규모를 측정하는데, 이게 지금 중력하 속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중력하 속도가 1초당 그 9.8m per 세크 제곱이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속도인데요. 그 중력가 속도의 한 50% 정도의 그런 그 가속도는 계속 중첩되는 속도를 의미하는데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모가 8이다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규모 5 이상은 굉장히 큰 지진에 해당되고, 우리나라는 규모 2에서 3 정도가 발생을 한다라고 여러분 알아두세요. 자, 진도는 이 아까 이전에 그 규모는 우리가 정량적인 겁니다. 정량적인 거고, 이것은 중력과 속도, 요 치의 어떤 퍼센트로 나타내는 건데, 상대적으로 사람이 느끼는 정성적인 느낌, 그런 정성적인 느낌은 진도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진도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인체의 감각이나 또한 그 주위의 물체나 구조물에 진동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표시하는 게 진도인데요. 진도는 뭐 일본이나 주로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나라, 일본, 유럽,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소련, 이 진도들이 쭉 있고요. 이 진도들이 정확히 1대1 대응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정성적인 어, 그 세기를 의미하고요. 규모는 중력화 속도의 그 퍼센트로 나타내는 그 정량적인 그런 규모를 의미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통 2에서 3 정도에 걸쳐져 있고요. 일본은 보통 5에서 6 정도 아주 큰 규모의 지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정량적인 그 측정 단위, 진도는 정성적인 단위다라고 이해하십시오. 진도 일본 기상청에서 측정한 등급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참고로만 알아두십시오. 7등급의 진도가 있고요. 이건 그 사람들이 사람의 어떤 설문조사를 한다랄지 해가지고서 느끼는 진도의 등급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을 그 규모로 대응을 시켜보면은 아까 이야기한 0.4지 이상, 0.5지가 규모 8 정도니까 뭐 진도 7 정도, 그리고 아까 0.25% 이게 8%죠. 이게 중력가 속도의 한 25%가 그 진도 한 4 정도 이렇게 해당되는 규모도 4가 되네요. 5가 되네요. 하여튼 그래서 규모는 정량적인 거, 진도는 정성적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 기상청이 이 지진 피해에 대한 내용을 쭉 관찰하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아주 큰 규모의 지진들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 규모 7 정도, 이건 뭐 그 사람이 공포를 느끼는 그런 규모 진도들이고, 거기가 보면은 6이 넘는 거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체험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요 8이라는 것은 정말 영화에서 나오는 재앙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99년도에 대만에서
규모 7.6 그 지진이 발생해 가지고서 여기 보면은 지금 보면은 건물들의 흔적들이 없습니다. 여기는 건물이 아예 전도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아예 모든 건물들이 없는 다 쓰러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지진 피해로서는 뭐 이렇게 어, 그 가벼운 이런 단층 규모의 지진의 조적들이 쓰러져 있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면은 건물이 기울어져 있죠. 이것은 그 저층 부위에 기둥이 부러져 가지고서 발생하는 파괴 형상이 됩니다. 좌측 하단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기둥이 부러져 가지고서 생기는 그러한 그 파괴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우측 그 하단 같은 경우에는 아예 건물이 그냥 누워져 있고 인접 건물하고 그 건물이 서로 부딪혀져까지 아주 끔찍한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그 기본 어떤 하나의 개요적인 면에서만 알면 되는 거니까 아주 쉬운 어떤 개념만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건축물에서는 지진 하중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한다. 그 정도고 지진은 왜 생기느냐 두 가지 이론이 있다고 했죠. 판구조론과 단층론에 의한 지진이 생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지진을 측정할 때는 정량적인 규모의 스케일로 측정을 하고 정성적인 진도의 스케일로 측정을 한다라는 것. 진앙과 진원의 차이 알아두십시오. 이번에는 풍화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바람은 굉장히 가벼운 그런 그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지구의 이 자전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바람인데요. 그래서 이 바람은 때로는 굉장히 세기가 강하기 때문에 아주 약한 미풍일 때는 큰 문제가 안 되지만 큰 바람, 세기가 큰 바람일 경우에는 그 건물 전체가 아예 뭐 지붕이 뜯겨져 나간다랄지 우리가 끔찍한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하강풍도 있고요. 서로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다시 거꾸로 가는 역류풍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과 건물 사이가 여기가 이제 굉장히 그 폭이 좁기 때문에 굉장히 그 바람의 세기가 세지는 그런 부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빗겨서 나가는 그런 가벼운 바람이 있고요. 이제 계구부가 있으면 이 계구부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우리 학교의 학생기관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굉장히 넓은 부위에서 좁은 부위로 좁아질 때 마치 물이 그 강의 큰 폭에서 좁은 폭으로 줄어들 때는 그 강의 그 유속이 빠르듯이 바람의 풍속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바람에 치는 부위의 뒷부분에서는 와류라고 해서 실제 바람은 앞에서 치지만 뒤에 창문 자체에서도 하중을 받는 그러한 현상이 바람에 있습니다. 건물에 그 벽을 타고서 바람이 쭉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바람도 여러분이 한 번씩은 느껴봤을 겁니다. 상승풍이라는 것이 있고 이러한 과정 중간에 어떤 구조물이랄지 또는 그 고정된 그 어떤 간판이랄지 그런 게 있으면은 그때는 이러한 상승풍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진보다는 바람의 영향이 분명히 큰 나라이고요. 그래서 바람은 보통은 건물면에 수직으로 작용을 하지만은 지금 방금 설명한 것처럼 그 여러 가지 8가지 종류의 바람의 종류가 있기 때문에 개개의 종류에 대한 고려가 건축물의 설계에서는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바람의 세기를 측정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 어, 그 바람의 세기를 관측하는 방법이 있고요. 건축물을 모형으로 만들어 놓고 팬을 돌려 가지고서 그 스케일에 맞게 이제 팬을 돌려서 바람을 입력을 한 다음에 그 모형 건축물에 각각 고정되어 있는 센서를 통해서 바람의 특징을 파악하는 풍동 실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람은
컴퓨터 해석에 의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은 실제의 상황을 가상으로 만들어서 한번 해석을 해보는 이러한 시뮬레이션 기법에 의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물, 그 다음에 고층 건물 같은 경우는 풍동 실험에 의한 예측과 컴퓨터 시뮬레이션 예측을 상호 함께 비교해 보면서 하고 합니다. 당연히 실제 관측은 데이터의 신뢰성이 크겠지만은 실물에 대한 실험이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한 주변의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 의해서 그 실제로 해석 건축물의 바람 하중에 대한 해석에 유용한 정보는 얻지는 못하고, 단순히 몇 가지 주요한 어떤 변동 사항에 대한 증빙 자료 정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풍동 실험에 의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풍동 실험에 의한 것은, 상사 조건이라는 것은 실제의 건물의 크기와 그다음에 모형의 건물의 크기를 조건을 비교해서 맞춰야 합니다. 무조건 건물을 작게 하는 게 아니고 실제 그 건축물의 크기도 그대로 작게 하면은 거기에 따라 가지고서 바람의 세기도 거기에 맞도록 요 축소를 해주는 그런 법칙을 상사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파라미터를 달리한 것은 바람을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변수를 달리해서 바람의 특성을 파악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풍동 실험실에서의 바람의 특성은 정말 자연에서 바라오는 실질적인 바람과 유사한 똑같게 똑같은 조건으로서의 바람을 발생시켜야 한다라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모델로 실험하는 거기 때문에 그 모델에 따라서 바람의 입력 조건, 그 다음에 그 측정하는 조건들이 다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들을 일관성 있게 만들어 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측정 장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한 실험이 요구된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자, 요 풍동 실험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롯데월드를 풍동 실험실에서 만들고, 그 다음에 주변의 환경을 비슷하게 합니다. 비슷하게 해가지고, 요 실험실에서 바람을 발생시켜가지고서, 실제 실험체에는 각각에 대해서 바람의 풍속, 그 다음에 바람의 세기를 재는 각각의 센서들이 다 지금 매립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라 해서 입력을 바람을 하고, 그 다음에 구조 해석에 의해서 실제 각각에 대한 어떤 바람의 세기, 그 다음에 이에 따른 그 계기의 부재에 가해지는 부재력 등을 다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은 건물 주위의 유동현상, 즉 바람에 의해서의 바람의 흐름을 유동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그 유동현상을 수학적 모델로 컴퓨터를 가지고서 실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풍동 실험하고 비교를 하기 위함이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컴퓨터 해석이기 때문에 풍동 실험에 비하면 이제 경비가 저렴하게 들어가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동 조건을, 풍동 실험은 몇 가지 조건에 대해서만 하지만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경우에는 유동 조건을 아주 자유롭게 바꾸어가면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뮬레이션의 장점은 풍동 실험처럼 건물을 축소한 모델을 직접 사용할 필요가 없이 실제 스케일을 입력을 하면 되겠죠. 풍화중을 산정하는 방법을 설명을 합니다. 풍화중을 산정하는 것은 크게 세 개의 파라미터로 좌우가 됩니다. 하나는 풍력 계수이고요. 또 하나는 설계 속도와, 그 다음에 유효 풍합 면적은 각 층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설계 속도합이라는 것은 위치와 건물이
놓여지는 위치와 지역에 따라서 속도압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이 제주도에 위치하느냐 아니면 건물이 서울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어,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지역, 이제 그건 지역이고 위치는 똑같은 서울이라고 하더라도 그 건물 밀집 지역에 건물이 지어지느냐 아니면 그 건물이 예를 들어서 산 위에 지어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라도 산등성에 지어지는 건물이 있고 또는 그 도심지에 지어지는 건물이 있겠죠. 그래서 속도압은 위치와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요 그 이 풍압 면적은 이렇게 건물의 그 형상에 따라서 이 바람이 닿는 면적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풍력 계수 또한 그 건물의 아까 8가지의 그 바람의 형태를 반영해주는 개수라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십시오. 따라서 바람하중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바람은 건물이 놓여져 있는 위치, 그 다음에 지역, 그 다음에 건물의 형태에 따라서 달라지는구나 라고, 또는 건물의 전체 높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아까 설계 속도압이라고 했는데요. 이 속도압은 여기 지금 기본 풍속과 노풍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풍속은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를 들어서 35나 40 같은 경우는 기본 풍속이 40이면 제주도를 의미하고요. 35 정도면 이제 우리나라 내륙 지방. 그다음에 노풍도는 그 똑같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그 위치가 건물 밀집 지역이냐 아니면 산 위에냐 그렇게 해서 A부터 C까지 나타납니다. C는 바람이 아무래도 더 센 그 위치를 의미하는 거고요. A는 밀집 지역을 의미하게 되겠죠. 그것과 아울러서 건물의 높이에 따라서도 이렇게 설계 속도압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해안에 직접 변하는 장소나 산 이런 부분은 건물의 위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위치에서는 이 표값의 20%에서 증가시킨 값으로 한다 해서 그건 이제 엔지니어의 판단에 따라 다른데요. 이것은 이제 기준에 의미하는 거고 아무래도 더 크리티컬한 경우에는 그 값을 좀 더 키워서 쓸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십시오. 바람의 피해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람의 위성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바람에 의해서 건물이 무너진 것, 그다음에 해일이 발생하는 것들 등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구름의 흐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건축물,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중은 수직하중이 있고 수평하중이 있고 수직하중에는 적재하중, 고정하중, 심지어 설하중, 또는 시공하중 여러 가지 하중이 있죠. 모든 하중은 건축물의 하중 기준에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평하중은 지진하중하고 그다음에 바람하중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진하중에는 그 지진이 발생하는 원인 여러분 알으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지진의 세기를 측정하는 진도와 규모의 차이도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람하중으로 넘어가서는 바람하중의 바람의 그 종류 8가지 여러분 알아두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바람하중을 산정하는 것은 그 뭐야 풍압하고 그 다음에 풍력 계수하고 그 다음에 그 속도압 세 가지로 우리가 어, 면적하고 속도압하고 풍력 계수로 결정해야 된다. 그리고 그 속도압은 위치와 그 다음에 지형에 따라서 각각 다른 값을 써주고 조금 더 크리티컬한 그런 경우에는 그 값을 더 키울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이 그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하중이 구조물에 작용하면은 구조물에는 좀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재에는 부재력이 발생합니다. 그 부재력을 외력과 대응되어서 내력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또한 그 외력에 대응되는 힘이라고 해서 응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의미인데요. 부재력은 멤버 폴스입니다. 멤버 폴스.
내력은 인터널 포스입니다. 그 다음에 응력은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스트레스에서 이것이 긴장 그게 아니고 우리 건축 공학에서는 스트레스 하면은 이건 응력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부재력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설명을 합니다. 자, 어떤 줄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줄에 어떤 그 간판 등이 매달려져 있고요. 여기에 사람이 이렇게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줄에는 어떤 힘이 발생하냐면 늘어나는 힘이 생깁니다. 늘어나는 힘을 모두 다 인장, 영어로 텐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줄도 늘어날 거고요. 요 줄도 늘어날 거고 사람도 늘어나겠죠.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모든 부재 요소들에는 인장이 발생을 합니다. 부재력은 작용하는 외력에 대해서 구조물이 평형을 이루고 평형을 이룬다는 것은 움직임이나 회전이 없는 상태를 평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움직임이나 회전이 없어야만 그 건축물의 기능을 할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외력에 대해서 부재가 저항을 해가지고 평형을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구조물의 부재 내부에서도 외력에 저항하는 힘, 즉 부재의 그 내력을 구성하는 게 단면이라고 하는데요. 단면이 외력에 저항하므로 내력은 단면력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내력이라고도 이야기해서 종류에는 부재에 발생하는 힘에는 축방향력, 전단력, 휨모멘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축방향력은 인장과 압축으로 나눌 수 있고요. 전단은 부재를 끊는 힘입니다. 휨모멘트는 쉬는 힘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보부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둥부재가 있습니다. 보나 기둥이 이건 보고 이건 기둥이 되는데요. 모든 부재의 긴 방향이 이것이 축방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축이고 기둥은 당연히 이것이 축방향이 되겠습니다. 축과 직각으로 되어져 있는 요 면을 단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재는 단면으로 어,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체가 기본 단위가 분자이듯이 부재의 기본 단위는 단면이라고 알아두세요. 보의 단면, 그 다음에 기둥의 단면이 이렇게 되겠죠. 어떤 힘이 부재에 작용하면은 부재를 구성하고 있는 단면에 힘이 발생한다라고 해서 단면력, 내력, 부재력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축방력 어떤 이건 지금 어떤 단면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이 단면에 좌측과 우측이 있는데 좌와 우가 서로 방향이 이렇게 다르게 되면은 이 단면은 늘어나는 힘, 즉 인장력이 발생을 하고요. 이 인장력을 구분하기 위해서 플러스 축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압축력은 지금 요 교각이 있는데요. 교각에 자른 이 단면을 보면은 여기서 지금 누르는 힘이 있고 이렇게 누르는 힘이 있겠죠. 그래서 요 교각에는 압축력이 작용하고요. 상대적으로 요 현수 줄을 봅시다. 그럼 줄의 이 단면을 자른다 그러면 이 단면의 좌측에서는 이쪽으로 당겨질 거고요. 우측에서는 이쪽으로 당겨질 겁니다. 그래서 이 단면은 인장력이 발생한다라고 의미를 둡니다. 압축력, 인장력 여러분 구분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축방향력이죠. 부재의 긴 방향인 축방향력에 그 단면을 누르는 힘은 압축력, 단면을 늘어뜨리는 힘은 인장력이 됩니다. 3교시 하중의 종류와 단면력에서 축방향력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3교시 수업 마칩니다. 이어서 4교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